지금 인원을 좀 보시면 이번 수능에서 인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생활과윤리가 16만 8천 명이 응시했고요. 사회문화가 16만 1천 명. 이 두 과목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한국지리가 그래도 좀 체면을 유지했는데 8만 2천 명 정도. 그다음에 세계지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학령 인구 자체가 60만에서 57만 9천 명으로 줄었는데도 세계지리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율로 늘었습니다. 4만 6천 명. 윤리와 사상과 순위가 바뀌었죠. 윤리와 사상은 3만 7천 명. 그리고 동아사, 법사, 세계사는 2만 명대. 근데 거의 3만 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지리를까지 이 빅3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인원 숫자에서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워낙에 좀 적군요. 안 그래도 적었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700명밖에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치르는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저는 사회문화를 17년 하면서 한 번도 그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문화 강사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문화가 뭐 16만, 17만 명이 선택해서 치렀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에서 유리하다. 뭐 저는 그런 거를 찾아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가 놓여져 있는 학교의 내신 환경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불리가 있을지언정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른 유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처럼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매우 왜곡된 것이다. 네, 이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경험입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 나오는 것은 사회문화나 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를 해가지고 1등급 받았다는 애들이 많죠. 당연히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과목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뭐 더 유리했다. 사문해서 생륜해서 뭐 난 수능 잘 치렀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9등급도 사회문화 생활관리가 제일 많은 거고요. 네, 8등급으로 그 사탐 망한 애들도 사문생윤에서 망한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차피 이건 상대평가라는 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어머님들 10페이지를 잠깐만 좀 열어보시겠어요? 10페이지. 이게 이번 수능 결과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번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만점자의 100분위 점수가 100점이 되는 과목은 사회문화 하나였습니다. 올해는 사회문화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공교롭게도 올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교롭게 올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맨 밑에 사회문화 나와 있습니다만은 1등급 컷이 4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2점짜리를 두 개를 틀리고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었을 만큼 다소 어려웠습니다. 대개 통계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그러나 어찌됐건 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뭐 크게 뒤통수로 맞았다거나 할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유리해진 거죠. 어려워져서.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과목인데 47점 1등급 컷이었고 그렇습니다. 100분위 점수가 만점자 100분위 점수가 99점, 표준 점수는 65점이죠. 지금 경제랑 좀 잠깐 비교를 해보실까요? 경제 같은 경우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68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경제 2문제 틀린 친구가 생활과 윤리 만점자, 세계지리 만점자보다도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하기가 쉬우냐, 양이 적으냐, 접근하기 좋으냐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자면 양 적고 뭐 학교 내신 과목이고 한 과목이 제일 좋겠고요. 그러나 좀 더 상위권 학생들은 고려할 게 좀 많아요. 이게 좀 단순히 쉽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만점이 나왔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쉽다고 남들 하는 거 막 쫓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잠시 뒤에도 얘기 올리겠지만은 뭐 법정이나 경제 같은 난도 높고 양 많은 과목은 손대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양이 좀 적은 과목들에 집중을 하되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전체를 놓고서 만점이나 47, 8점이 나왔을 때 유불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부터요. 제가
가장 유리한 사탐 과목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일단은 첫째는 그냥 선택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유리해라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내신에서는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신에서는.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내신에서는 유리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제를 선택한 애가 우리 학교에 20명밖에 없는데 2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개설은 됐어요. 그런데 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나름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자가 한 7, 8명 나왔다. 그럼 만점 맞고도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이 되게 생겼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등급, 4등급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표본 숫자 자체가 좀 많은 과목을 내신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은 어차피 이게 대수기 때문에 이게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어차피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이지 그 뭐 선택자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뭐 1등급을 비율을 5% 6%로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경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제는 너무 적어요. 정시로 봐서도 이게 10,000명이 안 되고 6,000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경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경제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이게 손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긴 합니다. 지금은. 첫째, 학교에서 내신으로 이수하는 과목을 선택하라. 이게 첫 번째 고려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려 조건이에요. 저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학년 때 배운 과목 중에서 당장 오늘 수능을 치른다 하더라도 2, 3등급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거 하나. 그리고 3학년 때 내신으로 배울 과목 중에서 하나. 이렇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2학년 때 배운 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거의 뭐 의미가 없게 됐어요. 뭐 학교 내신이나 좀 따라가면서 그냥 한 거고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애가 예를 들면 생활과윤리를 했는데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뭐 45점 이렇게 나오더라. 얘가 이 과목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2학년 모의고사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 이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내는 다소 좀 쉬운 문제이고요. 고3의 수능 수준의 문제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첫째 출제기관이 달라요. 2학년 때는 다 교육청에서 이제 내는 학력평가입니다. 이름 자체가. 모의 수능이 아니라 학력평가.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을 차분히 잘 준비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굉장히 문제 패턴이나 난이도가 달라요. 고3들이 치르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이 세 번의 시험만 평가원이 출제를 합니다. 수능 평가원이. 요건 모의 수능이죠. 그래서 2학년 학생이 만약에 그 과목을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정말 수능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엊그제 치른 11월 17일 날 치른 수능 문제 그 과목 있죠? 수능 문제를 갖다 놓고 30분 시험을 지금 당장 딱 치렀을 때 최소한 2, 3등급 컷 언저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과목을 가져갔을 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3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국영수 부담이 큰데 생판 처음 보는 두 과목을 하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미리 공부를 했고 지금 당장 수능을 치르더라도 한 20문제 중에 오답이 한 2-3문제 정도로 내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과목이라면 앞으로 그 2-3문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목은. 그러니까 그 과목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다면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 보면 대개 그렇지 않기 때문에 3학년 때 배울 내신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3학년 때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을 한다고 칩시다.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을. 근데 얘는 2학년 때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공부해 봤고 지리가 좋아요. 참 그런 경우가 머리가 좀 아프죠. 지리를 좋아하고 지리 성적도 잘 나오는데 3학년 내신 과목은 사문윤사니까 그래도 네 과목을 할 수는 없어요. 3학년 가서. 내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내신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문윤사도 1년 내내 중간고사 돌아오면 중간고사 해야 되고 기말고사 돌아오면 기말고사 해야 되는데 상반기 일정이 다 내신과 꼬여가지고 정시 준비도 못하고 내신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 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사탐 과목 4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내신 과목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들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한 과목은 있어야 되고 이도저도 볼 거 없다 그러면 3학년 내신 과목 2개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본인 적성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문제는 본인 적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 적성을 본인도 모르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도 잘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이 정말 자기 자식 모른다고 저한테 와서 100이면 한 60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어려서부터 만화 세계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역사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만화 세계사라서 좋아한 게 아니라 만화라서 좋아한 거거든요. 되게 이제 막상 또 아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역사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 20, 30분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감이 오잖아요. 근데 얘는 역사 같은 쪽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머님은 얘가 역사를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가르쳐보면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또 학생들도 그 과목의 이름 말고는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그러면 뭐 사회문화인데 뭐 제목만 나와 있지 그 내용이 뭔지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과윤리는 대체 뭐가 얼마나 다르길래 그렇게 과목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과목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냥 뉘앙스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판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적성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려면 그나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사회나 고1 사회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성적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1 사회 같은 경우는 앞에 1학기 파트에 주로 지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 지형, 기후. 딱 고1 들어가자마자 사회를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지리 영역 쪽으로는 기겁을 할 친구들일 거예요. 그쪽은 좀 빼는 게 좋겠고 오히려 후반부에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쪽 파트가 나와 있는데 그건 비교적 좀 수월하게 하더라. 그럼 얘는 뭔가 그쪽 일반 사회 파트 쪽에 좀 더 기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1, 2학년 때는 되게 세계사나 세계 지리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걸 좀 보면서 얘가 어느 학년 때 사회를 좀 힘들어했느냐를 보면 그 사회탐구 과목별로 그 학생의 그 이 적성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직접 상담을 좀 해보면 조금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목 간 연관성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이제 과목의 배열상으로는 일반사회 영역에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과목을 모두 강의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사회문화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과목은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뭐 사회문화를 잘한다고 법과 정치를 특별히 잘하게 된다거나 뭐 양적으로 뭐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고 말고 해서 유리할 건 없는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가 제일 영향을 서로 많이 주는 매칭이에요. 이 중에서도 실제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번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생활과 윤리 점수가 윤리와 사상이 아닌 다른 과목과 생활과 윤리를 조합해서 생활과 윤리 시험을 치른 친구보다 평균 점수가 4점이나 높았어요. 4점이면은 이게 등급이 지금 하나가 갈릴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사와 생윤을 같이 하는 친구가 윤사를 안 하고 생윤만 하는 친구보다 점수가 확실히 높았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윤과 윤사를 그 3학년 때 동시에 학교에서 내신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강남 지역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참 유리한 조합인데 학교 당국에서 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렇게 짜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좀 덜 이루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는 뭐 당연히 근데 뒤이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뭐 이렇게 그 지도 보고 기후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있고 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근데 양상은 좀 다릅니다. 한국지리는 자연지리를 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세계지리는 인문지리,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뭐 그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향은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했을 때 흔히 지리빠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개 해서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연관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포함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합이 좋습니다. 동아시아사가 세계사의 일부기 때문에 일부인데 동아시아사 그랬더니 막 무슨 저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생각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쪽 역사가 아니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거기에 베트남 한두 문제까지.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거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중국사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한국사, 일본사, 외교사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들한테 좀 친숙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한국사는 어차피 절대평가 지금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괜히 파생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요즘 흔히 좀 많이 뜨고 있는 과목이죠. 동아사도. 흔히 애들 사이에서는 꿀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세계사, 동아시아사 선택할 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역사 과목이 양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해줘야 그나마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물론 공식적으로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만 뭐 입시를 볼 수 있고 이런 데는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또 그 형식적으로 채점관들이 그 점수로 반영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경제를 다들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로 오기 위해서 자기는 뭐 경제도 선택해서 남들 기피하는 과목인데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 2, 3, 4, 5번의 그 순서대로 중요하시다고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3학년 내신 과목과의 배치 문제.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려 대상이고,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적성도 좀 그 중에서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과목 간 연관성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어긋나서는 1년 공부가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선택과 집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댁에 와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3학년 때 내신 과목 중에 2과목이 있습니다. 2과목이 있는데 일단은 학원에서 올겨울에 뭘 수강을 해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은 내신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뭐 한 달 정도 뒤에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닌 것 같아라고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능 보려고 그 과목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3주, 4주 있다가 본인도 들어보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제가 사회문화 가르치다가도 너는 사회문화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바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생각보다도. 테스팅을 몇 번 해보고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이쪽 방면으로 꽉 막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그걸 바꿔줘야 돼요. 예, 바꿔줘야 돼요. 바꾸더라도 손해 없는 과목은 3학년 때 내신 과목이에요. 3학년 때 내신 과목은 일단 수강을 하시다가도 뭐 수능을 안 보더라도 어쨌든 내신 대비는 한 셈이니까 그게 뭐 버려지거나 뭐 이렇게 낭비되거나 하는 시간과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학년 때 배울 과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수강 계획을 짜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바꾸더라도 3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월 넘어가서 그때 가서 과목을 이제 교체해서 수능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 겨울 안에, 그러니까 뭐 제 생각으로는 1월 안에는 다 결정이 나야 돼요. 1월 안에는. 아무리 그 과목을 바꾸더라도 일단은 들어보면 아니까요. 공부를 좀 해보면 대단원 하나 정도 끝나면 거의 본인들도 압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월 안으로는 결정을 하시고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도록. 모의고사 한번 좀 잘 못 나왔다고 바꿔야 돼, 뭐 6월에도 바꿔야 돼,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바꿔가지고 성공한 경우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좀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생활과 윤리는 말 그대로 생활 철학이에요. 생활 철학인데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제일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소 난도가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좀 더 철학 사상 부분이 좀 더 들어오면서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까지는 생활과 윤리를 했을 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 특히 예체능 학생들이라든가 지금 실기나 이런 게 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일단 짧은 시간 안에 3등급 이내에 진입하는 일은 생활과 윤리가 압도적으로 제일 빨라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50점 만점에 40점대 초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그랬지만 40점, 41점. 그러니까 문항수 틀리는 문항 오답으로는 20문제 중에 한 서너 문제 정도를 틀리는 정도까지. 요까지는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선택을 할 때 조금 고려해 봐야 돼요. 저는 조금 말리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1등급 만점과 1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그 한두 문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친구는 맞추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틀리게 정확하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복불복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애와 안 한 애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답률은 굉장히 높긴 한데 정말 공부를 못해서 틀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문화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상위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좀 막판에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좀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생윤이 일단 선택했을 때 저희가 뭐 말릴 이유가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리와 사상은 장점이 있다면 논술 치르는데 논술 구술 이쪽으로는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가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 병행했을 때 거의 논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이 가장 압도적으로 논술에서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이상,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한테 오히려 좀 더 추천을 좀 드리는 과목이고요. 상위권, 중위권 사이에는 유불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철학 사상이 좀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고 고루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과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 자료가 풍부하고 전통적인 유형이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만 정말 열심히 한다면 특별히 뭐 다른 학습이 필요하지는 않은 이런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기력으로 승부하려는 학생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뭐 외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유력한 몇몇 강사들에게서도 5개념이 툭툭 튀어나오듯이 이 과목이 아주 그런 과목이죠. 근데 그만큼 깊이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과 공부할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은.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과목이고 저희 학원에 계십니다. 3번 동아시아사인데 역사 과목 중에는 양이 제일 적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적 부담을 느껴서 역사를 좀 깊이 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단비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아주 유리한 과목입니다. 동아시아사.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사 생긴 이래 늘 만점자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늘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안겨주는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에 있어서 그렇게 안겨주는 과목이고 그 성실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목의 특징은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게 없어요. 어차피 역사 과목은 사실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뭘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얼마나 잘 정리하고 이 사건의 배경과 결과와 이걸 연결시켜서 다음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열거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친구들에게는 좋다. 그래서 뭐 깊이 있는 이해나 이런 거가 안 되면 다음을 진행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답답해서 다음을 안 나가고 싶은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차라리 이런 과목이 나아요. 뭐 뒤통수 때리는 거 없고 깔끔하죠. 깨끗하게 답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요즘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좋아를 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동아시아사. 네, 그 다음에 세계사인데 세계사는 워낙에 전통적인 과목이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양이 많다는 거. 그래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실성이 좀 더 필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세계사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뭐 특별히 유달른 게 없고 유달리 뭐 이렇게 특별한 성향을 보이진 않고 그냥 점잖고 한번 앉으면 그래도 성실하게는 하는 친구들에게는 딱이에요. 뭐 이렇게 역시 고민할 게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실성 싸움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보다 특별히 좀 불성실한 애들은 절대 나를 못 따라올 거야라는 건 확실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잘 정리하고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사탐 암기 과목이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목이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좋아할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만 설명드릴게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싸잡아서 한꺼번에. 이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럼 뭐 어머님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딱 물어보면 너 지리 좋아하냐?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아닌 애들은. 아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그냥 손사래를 칠 거예요. 지리는 빼고. 고민해서 아예 빼고. 아마 이 중에도 상당 부분 있으실 거예요. 지리는 일단 빼고 다른 과목 가지고.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더 할 필요도 없고. 절대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억지로 밀어봐야. 그럼 나머지에서는 지리를 좋아해요?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리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지리를 퍽 좋아하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지리를 하면 되냐? 너 지리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3, 4초 정도는 머뭇거린다. 그럼 그건 지리를 잘하는 애예요. 그 정도만 돼도 지리를 잘하는 애라고요. 왜냐면 지리가 이렇게 썩 좋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리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뭐 특별히 뭐 못하지도 않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만 돼도 얘는 지리를 상당히 잘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뜻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리가 약간 이과적 성향이 있어요. 이게 사회탐구 과목에 들어와는 있지만 지형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지구과학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과적 성향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문과로 왔다. 이런 애들은 딱 지리예요. 지리 같은 거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과학을 좀 잘했었다 이런 친구들도 지리를 잘해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들은 못합니다. 이거. 일단은 지도만 보면 어지럽다고 그러고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시키지 마시라.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계지리도 한국지리와 유사한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지리는 그래도 좀 문과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지리. 그러니까 한국지리가 지형이 좁잖아요. 한반도라는 지형 하나를 놓고 하다 보니까 더 세밀해졌다면 세계지리는 이 지역적 범주가 넓기 때문에 대강만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각 지역의 특색과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학교 내신 시험도 시험 범위가 좁으면 문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꼬아서 나오고 범위가 넓으면 그래도 문제가 좀 평이해지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지리는 좁은 지역을 세밀하게 꼼꼼함이 좀 필요하고 세계지리는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과목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딱 잘라 중위권 밑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이유도 간단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중위권 밑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중위권 이상이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틈새가 좀 있다고 봐요. 잠깐 10페이지인가요? 잠깐만 거기를 돌아가 보실까요? 혹시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고민의 깊이가 다른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깊으실 분들이 경제를 선택하냐 마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10페이지를 보시면 경제가 3등급과 4등급 그 원점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40점이 3등급입니다. 4등급은 29점이에요. 11점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위권 공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위권 애들이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어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만점은 아니더라도 목표가 뭐 2등급, 3등급이다. 이 정도만 따면 난 충분하다라고 하면 경제가 의외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해서 심하게 어려운 거는 그냥 빼고 뭐 20문제 중에 내 한 17개, 18개만 맞으면 나는 2등급은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면 괜찮은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뻥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점수 보십시오. 굉장히 높습니다. 뭐 45점 맞은 친구가 지금 64점이에요. 생활과율 1등급 받은 친구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버릴 걸 버리고 욕심을 비우고 중위권 공백을 활용하기에도 괜찮은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를 좋아하고 뭐 태세신이 뭐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고 또 뭐 경제학과를 갈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들 또 경제 좋아하고 그런데 또 학교 내신 과목에도 또 하필 있고 또 2학년 때 내신 했거나 한데 그걸 굳이 애들이 적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가서 애가 경제 잘해가지고 뭐 48점, 50점 맞을 것 같은데 왜 피합니까 그거를? 48점, 50점 맞으면 어떤 과목보다도 유리하다는데 그걸 피할 이유는 없어요. 남들 안 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은 경제를 잘 못하나 보죠. 근데 우리 애는 잘하니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정치도 정말 답이 정확한 과목이죠. 법과 정치는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세요. 자제분들이 이런 과목 배우는 거를. 이런 걸 공부해야지 애들이 이런 생각. 애가 이거 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뉴스 보면서 이렇게 국회 이렇게 교섭단체가 뭐 구성이 됐네 안 되네. 이게 아버님이랑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있으면 확실히 이게 유식해 보이죠. 아이가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재밌어요. 법과 정치가. 애들이 제일 재밌어 해요, 실제로. 딱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어 하는 과목이에요. 굳이 그런 것까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이혼 절차라든가 상속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법률들도 우편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정치 상황도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러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치 상황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TV에서 알아서 교과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애들 잘 모르는데 뉴스에서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 요즘은 또 민감해져서라도 그런 학습 효과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법과 정치는 말씀드린 대로 답이 정확하다는 거. 일반 사회 과목들이 가지고 윤리 일반 사회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매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다만 사회문화와 비교를 하자면 사회문화에 비해서 양적으로 한 1.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한 1.5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개념 학습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정작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과목이 다 유불리가 있는데 초반부가 조금 장황한 과목이 있고 이런 과목들은 뒤에 가면 편해요. 일단 한번 딱 그냥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양 적은 과목들은 앞에는 편하죠. 근데 뒤에 가서 그 응용들을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뭐 참 그냥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그 사회하면 떠오르는 그 과목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사회교과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으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주요 내용들이 이렇고 상중위권 유불리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하위권 학생들은 의외로 사회문화를 많이 하던데 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봐요. 하위권 학생들은 사회문화 못 알아들어요. 사회문화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상위권은 생활과 윤리를 좀 피하는 게 좋겠고 하위권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사회학의 그 개념과 이 용어의 깊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하위권 학생이니까 목표가 뭐 저는 30점대 중반만 돼도 돼요. 안 나와요. 17점, 15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반에서 사회문화 하는 애들 한 30명 있다 그러면 한 20명 안쪽으로면 문제는 없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손대서 될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친구들은 생활과 윤리를 해야 돼요. 생활관리가 훨씬 더 받아들이긴 편하거든요. 일단 듣고 있기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 통계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표 통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기술만 익히면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술만 다 풀면 익히면 풀 수가 있어요. 통계 특강이라는 강좌를 제가 아마도 제가 먼저일 거예요. 제일 오래전에. 근데 2007년인가에 처음 이 통계 특강을 내놨는데 그때 이후로 뭐 그 내용을 편집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거의 고스란히 거기 기술에 나와 있는 대로만 나와요, 문제가. 근데 그거를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죠. 수리적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뭐 수학 잘한다고 사회문화 통계 문제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학과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